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은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흉기난동 범죄를 전한 보도부터 돌아봅니다.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 범죄 개념 정의와 용어 선택,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까지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언론 역할을 점검해봅니다. 이어서 일상에 소외된 관리 사각지대를 살핀 YTN 보도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철근 누락에서 이어진 아파트 부실 시공, 준비 미흡이라는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새만금 잼버리,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실태를 전한 기획보도까지 시청자위원회 밀도 높은 비평과 분석으로 지난 YTN 보도를 되짚어봅니다. 8월 정기회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에 남다른 애정 가진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방송 발전에 도움을 줄 YTN 13기 시청자위원회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 등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채워진 이번 주 시민데스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뉴스라이브 보도였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 24만 명 사회복귀 어떻게 도울까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신림역과 서현역 범죄 피의자가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개인적 결핍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원인과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전문가의 발언 중에서 사실 이 보도가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루어졌는데 해당 전문가의 발언 중 우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물질주의, 서열주의 등의 문화의 심각성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멘트에서는 오히려 은둔형인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은둔 청년들에게 기운을 북돋기 위한 취지로 좋은 뜻에서 하신 얘기라고 판단을 했지만 앞서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의 고립을 가중시킨 보도의 방향성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고요.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는 사회적 연결고리의 가능성이라는 방향이 성공이나 유명세보다는 본질적인 삶의 존엄이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접근이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8월 17일에는 정신질환 범죄만 문제, 고립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해결해야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 보도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양지로 끌어내서 치료받고 사회적 복귀를 돕는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사회적 범죄 행위를 정신질환자의 극단적 행위라는 것으로만 원인을 찾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보도라고 판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차별이라고 하든 묻지마라고 하든 강력 사건, 기존에 볼 수 없는 이런 게 또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정신질환자분들이 직접적인 연루된 걸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면서 뭐 저희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저희 보도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용어나 이런 거는 항상 주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고립을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자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 이 잔혹범죄, 흉악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사회에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언론 보도, 신중한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 이런 표현을 언론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이 제목이나 보도에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흉악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흉악 범죄에도 묻지마 범죄는 없고 분명하게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노린 이런 살인이나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묻지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희석시키는 그런 또 영향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무차별 범죄로 쓰는 것도 그것도 또한 그 범죄의 본질을 드러내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의 표기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지는 않지만 묻지마, 무차별, 무동기 같은 표현 대신에 이게 이제 언론이 어떻게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절할지에 대한 지금 사회적 공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경찰 등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또 적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또 지적도 있고요. YTN이 24시간 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언론보다도 이제 많은 표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아마 서현역 그 난동 사건이 아마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차별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그래서 무차별이 또 가려지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지마라는 게 어떤 행위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의 두 가지 양상을 다 믹스를 한 용어인데 그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그걸 보면서 종전에 좀 볼 수 없는 되게 이례적인 상황들이잖아요. 동기 부분도 그렇지만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무차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생겨서 그 당시 아마 보도 보시면 저희가 초반에는 무차별로 나가다가 이게 막 혼용이 자연스럽게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저희 뉴스룸에 특정 용어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을 못 드렸거든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또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도 계속 있고 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YTN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들을 좀 봤을 때 가장 많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얼굴 확인을 원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고 또 피해자들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불만도 크게 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YTN에서는 일찌감치 6월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고개 드는 머그샷 공개법이란 제목으로 보도도 하시고 그리고 국민권익위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국민 95%가 범죄자 동의 없는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 이런 보도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머그샷 공개 관련 법을 7월까지 제정하겠다라는 정치권이 시일을 넘긴 거에 대해서도 이달 초에 지적하시고 이런 환기를 하셨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국민 공감대를 잘 반영한 보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워낙 큰 상황이니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후속 보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도 좀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그샷 공개뿐만 아니라
위협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 매뉴얼을 좀 개정해서 범죄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나 약자를 타겟팅한 살상 행위나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또 공권력을 낭비케 하는 그런 협박성 글 게재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파편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좀 더 큰 우산을 씌워서, 지난번 저출산 문제 두고 기획 보도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머그샷 문제든 뭐 경찰의 대응 매뉴얼 강화 문제든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어떤 양형 강화 문제든 사실 이게 다 논쟁적인 소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해서, 아무튼 말씀 주신 취지는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 또 반대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해하고 해서 뭐 지금 이게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떠올랐으니까 소홀함이 없이 그 문제의식들을 잘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새만금 잼버리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꼼꼼하게 접근했는가라는 점에서 언론에서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 이번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행사도 아니고 국제적 대형 행사임에도 행사 관계자들 말만 인용해 문제없다는 식의 보도만 천편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YTN의 경우 7월 말쯤 3대 변수, 폭우, 폭염, 태풍, 일주일 남은 새만금 잼버리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제하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발성에 그쳤다고 봅니다. 좀 더 일찍 이를 시리즈물로 해서 영역별로 예를 들어 안전, 기후, 시설, 위생, 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다룸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며 공론장 역할에 마중물이 되는 조기경보 기능을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개최 확정은 안 됐지만 부산 엑스포 등 예정된 국제적 행사는 분야를 막론하고 언론이 그 준비 과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사전 점검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제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둔감해져 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비단 중앙정부 아니면 행정 쪽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서도 아마 이번 사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살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가 만든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따라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개인 자유의지의 선택이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망자의 그런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반론도 있고, 또한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자살률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에 자살위기 극복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YTN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서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자살이라는 용어로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이 과연 그렇다고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또 많은 논의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적 합의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축적된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민, 숙고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아무튼 그것도 제 머릿속에는 있고 저희 구성원들도 아마 몇몇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서 이 선택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불특정 사람들 대상으로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SNS상에 살인 예고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해서 경찰이 수사도 하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많이 이렇게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YTN 보도에서 위협 살인 예고 알림 경보 서비스 앱이 이름이 테러리스라는 앱인데요. 그 테러가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앱인데 그 앱을 개발한 IT 전문가와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IT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 범죄 예방이나 이런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좋은 활동을 소개하는 보도라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그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최근 SNS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 불안감을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 예방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인 보도 또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앱을 가지고 우리 앱 IT 전문가들에서 SNS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찰 수사나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계 전문가와 또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후속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사건 사고 소식 중에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 측면에서 취재 보도하셨고 그 가운데 단독 보도도 있을 만큼 관련 보도를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8월 14일 뉴스 라이브에서 롤스로이스남 석방 놓고 박용진, 한동훈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2명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셨는데요. 사실 운전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닌 이 사고를 소재로 두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굳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만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8월 4일 뉴스라이더에서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승재현 선임연구위원님의 인터뷰 중에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치안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발언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특정 사건 사고에 있어 정치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YTN에서 기획 보도 형태로 3개의 보도로 나눠서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이 오남용되는 사례들을 연속 보도하셨는데요. 사실 잘 알지 못했던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뤄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식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분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물론 그분도 전문가이시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정부 관계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국회 기자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착해서 한 부분을 일단 저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하려면 아마 그 출입처나 해당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자가 붙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의사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날 뉴스라이더에서는 카카오택시의 팁제를 계기로 팁
도입 논란 문제하고 그다음에 3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구하라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루었는데요. 이 두 건의 보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팁 도입 갑론을박이라는 보도에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이 출연해서 이번 팁 도입 논란이 시작된 계기와 최근 국내 일부 식당과 카페에 도입되고 있는 미국식 팁 문화 현황, 그리고 이번 카카오 택시 팁 기능 시범 도입이 아예 고착이 돼서 소비자들이 반강제로 팁을 내야 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의견을 시적절하게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 택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가 팁 문화의 물꼬를 터서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가격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가 보도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4년 만에 보험금 노려 나타난 침모란 보도에서는 고인의 누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침모의 부당함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절절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누나가 2살인 남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채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녀 없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살던 남동생이 2년여 전 거제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돼 시체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고 재혼한 가정의 자식들과 찾아와서 자신이 평계친 아들에게 주어지는 사망보상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그 누나가 울면서 하소연했는데요. 기자가 스트레이트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구하라법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고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대부분 법 제정에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구하라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획시대를 좀 더 서둘러서 하루빨리 구하라법이 제정되는데 YTN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더 시간에 저 PD나 앵커 그리고 작가분들이 좀 관성화된 뉴스 의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곱씹어 볼 만한 새로운 소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방송 콘텐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계속 격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취재부서의 후속 보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사면 관련해서 군 간부들이 사면됐다는 내용은 YTN에서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사면된 군 간부 전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연루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약간 좀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는 내용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무사령부 1처장을 했던 손 처장은 지난 7월에야 대법원 1년 6개월로 형이 확정이 됐는데 유죄 확정 후 한 달도 안 돼서 사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죄를 진 거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이 사람을 사면시켜줬지? 이렇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 장교는 이미 그 법정 구속을 당해서 1년 2개월을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나머지 4달 남아서 어차피 올 12월 달 되면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와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보면 이런 거는 좀 더 사안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의 법적 처벌은 이미 받았다는 내용도 같이 반영이 되면 또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1년 확정됐고 이미 수감 생활을 얼마 했고 뭐 그렇게 이제 항상 붙이는데 조금 구체적인 경위와 그 말씀 주신 세세한 사정에 대한 파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게 시청자분들을 오도할 수 있다면 특히 당사자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언론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그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사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근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된 YTN의 보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자 보도를 보면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하는데 여야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도하고 장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정확한 쟁점을 짚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규정을 했었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검사들이 국회 입법에 정면 반발하면서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에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으로도 정할 수 있고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23년 7월 말에 법무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를 파기하고 검사가 다시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검수원복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YTN의 보도만 보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도 검수원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취지로만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면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쟁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몇 년여의 그 사회적 논란과 또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아무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또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긴 한데 그거를 충분히 앞뒤 맥락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항상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다. 개개인의 판단과는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8월 13일에) 보도된 철근 누락 사태 나비효과 분양가 더 빠르게 오를 듯이란 보도에서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품질과 관리 감독 구조의 강화가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귀결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올라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아파트 분실 시공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원래 설계 계획대로 넣어야 할 그런 철근을 누락하면서 발생한 원인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보도는 결국에 그 책임을 건설업계가 지지 않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러한 지나치게 업계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보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났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는 최근에 분양 계획이 있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소개를 했는데요. 분양가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분양가의 상승의 요인이 과연 적정한지,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짚어지지 않고 단순히 최근에 이런 철근 누락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이런 것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그 현상에 대한 예상 정도, 그리고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 정도를 담아내는데 자칫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는 저도 이해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공개든 뭐든 그 사전에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거고, 그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적정 이윤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존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21일자에 농축수산물의 이 선물 가격 기준을 좀 더 이제 높인다라는, 인상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는 그 보도가 위주로 되어 있었고, 또 YTN도 해당 내용을 좀 발표하는 그런 내용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 선물 가격 인상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으로 좀 더 집중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사실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짚어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YTN이 단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기보다는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지, 또한 이후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정이 어떤
우리 농업계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분석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명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라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충분히 다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저기 기자들도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한 발 더 뛸 수 있게 저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지역 대학교의 성공 사례를 쓰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석세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됐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남다른 성공 이야기를 담은 석세스토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두 명의 진행자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문하며 성공의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성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전공학부제도, 기업 채용 연계 공유제도, 교수와 학과 평가 등 새로운 룰을 만들어 대학의 혁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육부에 건의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내 구성원의 도움이 꼭 필요했을 텐데요. 학생처장과 재학생의 이야기에서 이장호 총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과 학교에서의 모습,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를 바꾸고자 한 노력도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에어컨 개발을 이끌다가 교수가 된 이후 풍력기술연구센터와 해상풍력연구원을 설립하며 초일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국가 연구 사업을 따낸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재산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센터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이장호 총장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대학교의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세계 최대 풍력 타워가 있는 푸에블로 현장 실습을 준비하고 초일류 대학과 연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재 유치와 양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려는 진취적인 모습이 지금의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언변과 재치가 뛰어나 관련 사진 외에 다른 자료가 많지 않아도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이끌어낼 질문들도 적절하게 이어졌습니다. 각 성공 비결의 이야기를 맺을 때마다 정리 화면을 보여주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둔 점도 시청자들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석세스토리는 주인공의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자막과 화면의 구성을 신경 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리더를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